어머님,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이거 드셔야 기운 차리시죠. 겉으로는 천사 같은 목소리였지만 반쯤 감긴 내 눈에 비친 며느리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밥그릇 위에 뿌려진 검은 가루. 3년 전 내가 몸져 눕자마자 시작된 며느리의 특별 간식이 무엇인지 드디어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30억 자산가인 내가 왜 3년 동안 산송장처럼 누워 있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검은 가루의 정체를 확인한 날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오늘 그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40년 넘게 수님네 야채 가게를 지키며 살아온 제 인생은 오직 아들 철수 하나를 위해 쌓아 올린 거대하고도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새벽 2시 가락동 시장의 칼바람은 사람의 뼈마디를 파고드는 송곳 같았지요. 그 추위 속에서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피가 맺히는 줄도 모르고 저는 알이 꽉 찬 배추 한 포기, 싱싱한 무 한 단을 더 때우기 위해 남자 상인들 사이에서 억척스럽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우리 철수 대학 등록금을 대고 유학 자금을 보내고 장가갈 때는 남들 보란 듯이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제 명의로 사서 내줬습니다. 손님들에게는 이 사과 진짜 꿀 사과예요 라며 환하게 웃으면서도 정작 저는 속이 골아 터진 낙과나 먹든 배만 깎아 먹으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100억이라는 숫자는 제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제 청춘과 맞바꾼 살점이었고 40년 동안 흘린 피눈물이 굳어 만들어진 결정체였습니다. 저는 이 돈이 제 노후의 든든한 보험이자 아들 내외에게는 제가 베푼 가장 큰 사랑의 증표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제가 평생 골라온 배추 속보다 더 알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참한 줄만 알았던 며느리 은주에게 아파트를 해주고 상가 임대료까지 쥐어주며 저는 제 성벽 안에서 평온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오판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몸이 무겁고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주방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전구가 나간 것처럼 깜깜해지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몸은 돌덩이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지만 신기하게도 정신만은 칼날처럼 또렷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쓰러진 저를 보고 안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가슴 속엔 일말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40년을 공들여 키운 내 자식인데 나를 살려주겠지. 하지만 제 귓가에 가장 먼저 꽂힌 것은 며느리 은주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자기야, 119 부르기 전에 빨리 어머니 가방부터 확인해. 인감도장이랑 금고, 열쇠 분명히 이 안에 있을 거야. 지금이 기회라고. 비명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한 사냥감을 드디어 잡은 포수의 것처럼 활기차고 당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제 아들 철수는 당황한 듯 병원부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지만 며느리는 단호하게 그를 막아섰습니다. 당신 미쳤어? 지금 병원 부르면 어머니가 상가명에 자기 앞으로 돌려준다는 서류, 도장 찍기 전의 상황. 끝날 수도 있어. 일단 안방으로 옮겨봐. 숨은 붙어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상황 봐서 신고하자고. 그 전에 어머니 가방부터 확인해. 인감도장이랑 권리증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할 거 아니야. 뒤이어 제 아들놈의 비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를 안아 올리기는커녕 제가 품에 꼭 쥐고 있던 가방을 거칠게 낚아채며 서랍을 뒤지는 소리. 엄마 미안해. 근데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라고 중얼거리던 아들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천갈래 만갈래 찢어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 입을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차라리 저들이 원하는 대로 산송장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치매 노인이 되어 저들의 추악한 민낯을 이 눈에 똑똑히 담아 기록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병상 생활은 제가 시장 바닥에서 보낸 40년 세월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처절했습니다. 며느리 은주는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겉으로는 지극한 간병인 행세를 했지만 단둘이 남으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은 오물덩어리를 보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방에 들어올 때면 마스크조차 쓰지 않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집안에 적막이 찾아오면 은주는 제 침대 곁으로 다가와 화려하게 치장한 손톱으로 제 뺨을 툭툭 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야, 김수님. 너 오늘도 눈 뜨고 있네. 그 눈 좀 곱게 감지. 그러니? 손가락 하나 못 갖다 카는 주제에 뭘 보겠다고 그렇게 부릅뜨고 있어. 은주는 제 명의로 된 상가 통장을 제 코앞에서 흔들었습니다. 통장 안에는 제가 평생 흙 묻은 감자와 고구마를 팔아모은 돈들이 며느리의 유흥비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제가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고 확신하는지 제 귀 옆에 입술을 바짝 붙이고는 소름 돋는 고백들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그거 알아요? 철수 씨는 어머님이 진짜 치매인 줄 알아. 내가 어머님 대소변 다 받아내고 지극정성으로 간병하는 줄 안다고. 멍청한 새끼. 자기 엄마가 이렇게 말라비틀어지는 동안 내 명의로 바뀐 상가가 몇 개인 줄도 모르고 말이야. 역시 피는 못 속여. 어머니가 독하게 모은 돈 내가 아주 화려하게 써줄게. 하루는 며느리가 제 휠체어를 끌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겉으로는 햇볕을 쬐어주는 척했지만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두어 차가운 바깥 공기가 들어오게 하고는 거실 에어컨을 가장 강하게 틀었습니다. 한여름에도 뼈마디가 시린 노인에게 그것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님, 시원하시죠? 이러다 폐렴이라도 오면 그게 어머님한테는 축복이에요. 병원비 더 나가기 전에 빨리 가시는 게 효도라니까. 은주는 냉장고에서 꺼낸 얼음물을 제 목덜미에 슬그머니 흘렸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방울이 등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온몸에 경련이 일어날 것 같았지만 저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며 입가에 침을 흘렸습니다. 완벽한 연기만이 저들을 파멸시킬 유일한 길이었기에 저는 스스로를 죽이며 버텼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침대 시트 아래, 그리고 낡은 서랍장, 틈새에 숨겨둔 초소형 녹음기들은 며느리의 이 모든 악마 같은 발언들과 비릿한 웃음소리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며느리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먹으며 제 방을 슬쩍 들여다보고는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 오늘도 별일 없었지? 당신 고생이 많아. 내가 미안해.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내 마누라가 지금 내 엄마를 어떻게 말려 죽이고 있는지 보란 말이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 화를 낸들 저들이 쌓아올린 가식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제 뺨을 때릴 때도 아들이 제 손을 형식적으로 한번 잡아보고 나갈 때도 그저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의 얼룩만 세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제 눈을 단 한 번도 깊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해주는 어머니, 오늘 기분이 좋으시네요 라는 말만 믿고 자기 양심을 속이며 죄책감을 덜어내고 있었죠. 부모 자식 간의 천륜보다 무거운 것이 돈이라는 걸 저는 30억이라는 큰 돈을 손에 쥐고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잔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매일 오후 이 시가 되면 부엌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소리. 무언가 단단한 알약을 절구에 넣고 곱게 빠는 그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며느리는 그 검은 가루를 제가 먹는 죽 속에 섞으며 속삭였습니다. 자, 어머님. 이거 드셔야 정신이 맑아지죠. 그래야 나중에 서류에 지장도 예쁘게 찍어주실 거 아냐? 이거 먹으면 아주 깊고 편안한 잠에 빠질 거예요. 영원히 말이죠. 며느리의 손에 들린 그 검은 가루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그 가루를 삼키지 않고
어떻게 3년 동안 정신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 이제 그 소름 돋는 전쟁의 기록을 이어가겠습니다. 100억 자산가 김수님의 복수는 이제 겨우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제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흙 묻은 채소와 과일을 팔아 일군 자산 100억 원. 남들은 그 돈이면 평생을 대접받으며 살 줄 알았겠지만 병상에 누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게 된 제게 그 돈은 오히려 저를 옥죄는 사슬이자 며느리 은주가 휘두르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은주는 이제 더는 연기할 필요도 없다는 듯 아들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소름 끼치는 악녀로 변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매미 소리가 요란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차오르는 날씨였죠. 은주는 제 방으로 들어오더니 콧노래를 부르며 거실의 대형 에어컨을 강하게 틀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방으로 돌아와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실내의 차가운 냉기와 바깥의 습하고 뜨거운 열기가 제 몸 위에서 기괴하게 뒤섞였습니다. 노인네들은 온도 조절 능력이 떨어져 이런 급격한 변화에 심장이 멎기도 한다는 걸 그 여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시원하시죠? 제가 특별히 신경 좀 썼어요. 돈도 많은 분이 이렇게 더운데 누워 계시면 쓰나. 자, 이건 서비스예요. 은주는 냉장고에서 갖꺼낸 꽝꽝 얼은 생수병을 제 목덜미와 겨드랑이 사이에 슬그머니 끼워 넣었습니다. 살점이 쩍쩍 달라붙는 차가운 감각에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얼음물이 녹아내리며 침대 시트를 축축하게 적셨고 제 몸은 오한으로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스마트폰으로 명품 가방을 쇼핑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 가방 800만 원밖에 안 하네. 어머님 상가 이번 달 관리비만 해도 이거 몇 개는 사겠어. 어차피 어머님은 이제 예쁜 가방 들고 나갈 일도 없잖아요. 제가 대신 들고 다니면서 어머님 자랑 좀 해드릴게요. 은주는 제 뺨을 손가락 끝으로 툭툭 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제 입을 억지로 벌리더니 먹다 남은 딱딱한 빵 부스러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님 배고프시죠? 100억 자산가가 굶으면 되겠어요. 씹을 수도 삼킬 수도 없는 조각들이 목구멍에 걸려 숨이 컥컥 막혀왔습니다. 기침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침을 하는 순간 제가 의식이 있다는 걸 들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여자는 더 잔인한 방법으로 저를 제거하려 들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은주의 학대는 신체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정신적인 고문이었습니다. 은주는 제 아들이 사준 값비싼 오디오를 제 머리맡에 가져다 놓고 제가 평소에 가장 싫어하던 소음 같은 음악을 최대 볼륨으로 틀어놓곤 했습니다. 하루 종일 반복되는 기괴한 소리에 정신이 나갈 것 같았지만 저는 그 소음을 배경 삼아 마음속으로 제가 팔던 채소들의 가격을 계산했습니다. 배추 한 망에 얼마, 사과 한 박스에 얼마. 그렇게 숫자를 세고 또 세며 제 이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은주가 거실에서 친구를 초대해 파티를 벌이더군요. 벽 너머로 은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저 방에 있는 노인네.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죽은 거나 다름없어. 그냥 100억짜리 금고라고 생각하면 돼. 조만간 명의 변경 다 끝나면 나 바로 강남으로 이사 갈 거야. 아들놈은 적당히 구슬려서 데려가고 안 되면 버리면 그만이지. 친구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100억짜리 금고.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인생이 그 여자에게는 그저 털어내야 할 금고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몰랐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침대 헤드 뒤편 그리고 낡은 서랍장. 밑바닥에 숨겨둔 작은 녹음기들이 이 모든 추악한 대화와 비릿한 웃음소리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은주는 매일 오후 이 시가 되면
어김없이 부엌에서 약을 빻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는 제 장례식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검은 가루를 죽에 섞어 들고 들어와 제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습니다. 자, 어머님. 이거 드셔야 정신이 맑아지죠. 그래야 나중에 저한테 고맙다고 절이라도 하실 거 아냐? 이거 먹으면 아주 깊고 편안한 잠에 빠질 거예요.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 잠말이죠. 며느리의 손에 들린 그 죽은 시커먼 독이었습니다. 저는 그 죽이 입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혀 뒷부분에 힘을 주어 죽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리 숨겨두었던 수건이나 침대 밑으로 조용히 뱉어냈습니다. 3년 동안 매일같이 반복해온 일입니다. 며느리는 제가 약 기운에 취해 잠든 줄 알았겠지만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제 몸은 비록 야위고 말라 비틀어졌을지 몰라도 제 가슴 속에는 100억을 일군 시장 장수의 도끼가 서슬퍼렇게 살아있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나를 아주 바보로 알았구나. 내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사람 상대하며 산 사람이다. 사람 눈빛만 봐도 그 속내를 다 읽어내는데 내가 감히 내 앞에서 재롱을 떨었어. 저는 며느리가 제 돈으로 산 화려한 옷들을 걸쳐 입고 거울 앞에서 춤을 출 때마다 속으로 그녀의 파멸을 설계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지장을 위조하기 위해 연습하던 종이들, 제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내연남과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병상에서의 인내는 단순히 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모욕한 저 여자를 가장 비참한 곳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밥그릇에 넣던 그 검은 가루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외부와 소통하며 반격을 준비했는지, 이제 그 소름 돋는 전쟁의 다음 기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100억 자산가 김수님의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매일 오후 2시만 되면 어김없이 부엌에서 들려오던 그 드르륵 드르륵 소리. 3년 동안 제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대던 그 소리는 저를 해치려는 도구가 아니라 저를 무능력한 노인으로 박제하려는 며느리 은주의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된 줄 알았겠지만 저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우며 제 재산과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매일 오후 정성스럽게 빻은 그 검은 가루를 쌀죽이나 미음에 섞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제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특별히 잠잘 오는 비타민 준비했어요. 이거 드시고 한숨 푹 자야 정신이 맑아지죠. 그래야 나중에 저랑 같이 서류 정리도 하고 건물 관리도 상의할 거 아니에요. 자, 어머님. 하세요. 며느리는 숟가락으로 제 입술을 억지로 비집고 그 씁쓸한 죽을 밀어 넣었습니다. 혀끝에 닿는 비릿하고 역한 약 냄새. 저는 그 죽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혀 뒷부분을 입천장에 밀착시켰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죽을 삼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제 목덜미를 한참 동안이나 뚫어지게 쳐다보곤 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견디며 마치 약 기운에 취해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지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은주가 아이고 우리 어머님 이제 아주 깊게 주무시겠네라며 방을 나가는 순간 제 진짜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마비된 척했던 몸을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입안에 가득 머금고 있던 것을 뱉어내기 위해 미리 침대 시트 아래에 숨겨둔 수건을 꺼냈습니다. 혀 밑에 숨겼던 것을 뱉어낼 때마다 제 입안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100억이라는 거부를 손에 쥐고도 내 집 안방에서 며느리가 주는 음식을 의심하며 뱉어내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기가 막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가루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저는 며느리가 잠든 깊은 밤을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저는 3년 동안 재활 훈련하듯 조금씩 움직여온 몸을 이끌고 거울처럼 매끄러운 바닥을 기어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숨소리조차 죽이며 싱크대 아래쪽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며느리가 숨겨둔 작은 약병을 찾아냈을 때 저는 소름 돋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죽이려는 독약이 아니었습니다. 다량 복용 시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의지를 상실하게 만드는 강력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계열의 약물들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저를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유지하여 법적으로 의사무능력자 혹은 피성년 후견인 상태로 몰고 가려는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제가 직접 서명을 할 수 없게 되면 본인이 제 100억 자산의 유일한 관리자가 되어 제 인감을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약병 옆에 놓인 서류 뭉치였습니다. 그것은 제 상가 건물들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기 위해 준비된 위조 위임장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제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돌려놓을 완벽한 판을 짜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약병과 서류들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다시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 방으로 기어와 침대 위에 누웠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식처럼 믿고 아파트를 해줬던 아이가 나를 한낱돈 가방으로 취급하며 제 정신을 가두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잔인한 현실은 아들의 방관이었습니다. 아들 철수는 며느리가 어머니가 요즘 잠을 못 주무셔서 영양제 좀 섞어드려요라는 말만 듣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은주야, 당신 덕분에 엄마가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 같아 다행이야. 당신 정말 효부다. 아들의 그 무지한 칭찬이 들릴 때마다 저는 가슴을 치고 싶었습니다. 철수는 며느리가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 집안이 조용해진 것에 안주하며 눈을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천륜보다 무서운 것이 탐욕이고 그 탐욕에 눈이 멀면 인간이 얼마나 눈먼 장님이 될 수 있는지 저는 100억이라는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며느리가 주는 죽을 단 한 방울도 삼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시장 야채 장사 시절부터 저를 도왔던 옛 단골 떡집 할머니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떡집 할머니는 제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몇 번이나 면회를 왔지만 며느리가 어머님 상태가 안 좋아서 사람을 못 알아본다며 매번 돌려보냈던 유일한 제 편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샤워하는 짧은 시간을 이용해 침대 틈새에 숨겨둔 비상용 구형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떡집 할머니에게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정신 멀쩡해. 며느리가 내 재산 빼돌리려 해. 제발 변호사 좀 몰래 불러줘.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100억 자산가가 자기 집 침대에 갇혀 며느리가 주는 약을 피하며 옛 동료에게 구조 요청을 보내는 이 기막힌 상황 말입니다. 하지만 저 김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빠턴 그 검은 가루가 제 이성을 마비시키지 못했듯 그녀의 사악한 사기극이 제 인생을 끝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며느리는 제가 약 기운에 취해 멍청한 눈으로 천장만 보는 줄 알았겠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며느리와 그 배후의 조력자들을 법의 이름으로 단죄할 치밀한 반격의 시나리오가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은주가 제 입에 밀어넣던 그 씁쓸한 약물을 뱉어내며 버틴 3년의 세월. 그 시간은 제게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인내가 아니라 제 인생을 송두리째 삼키려는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울 군대를 모집하는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된 줄 알고 제 코앞에서 재산 분할 계획을 떠들어댔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침대 시트 아래 숨겨둔 제 진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제가 외부와 소통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은 제 40년 지기이자 시장 바닥에서 함께 야채 상자를 나르며 정을 쌓았던 떡집 주인 복내였습니다.
복례는 제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은주는 어머님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셔서 사람을 보시면 발작을 하세요. 그냥 돌아가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라며 매정하게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던 복례의 걱정 섞인 목소리,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며 흐느끼던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당장이라도 일어나 대문을 열어젖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섣부른 행동은 며느리를 자극할 뿐이고 완벽한 증거 없이는 100억이라는 거대한 성을 지켜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며느리가 제 상가 건물 중 하나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업무를 보러 나간 사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제 방을 감시하던 은주였지만 큰돈이 걸린 일이라 마음이 급했는지 안방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제 비상용 핸드폰을 미처 챙기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재활 운동하듯 단련해온 팔을 뻗어 침대 헤드 뒤편에 숨겨둔 낡은 구형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떨리고 시야가 흐릿했지만 저는 오직 복례의 번호만을 기억하며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찍어 내려갔습니다. 복례야, 나 순임이다. 나 정신 멀쩡해. 며느리가 나를 가두고 내 재산을 다 빼돌리려고 해. 제발 도와줘. 지금 즉시 변호사 한 명을 구해서 우리 집 근처 카페로 보내줘. 은주가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은밀하게 움직여야 해. 문자를 보내고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만약 은주가 예상보다 빨리 돌아온다면, 만약 복례가 이 문자를 스팸으로 오해한다면,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5분 뒤 도착한 답장은 제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순임아, 너 살아있었구나. 걱정 마. 내 사촌 동생이 실력 좋은 변호사다. 오늘 오후에 바로 그 친구랑 같이 너희 집 근처로 갈게. 은주가 나가는 시간만 알려줘. 그날 이후 저와 복례 그리고 박 변호사와의 비밀 공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제 밥에 약을 섞는 소리, 제 지장을 위조하기 위해 연습하는 그리고 배우의 인물과 나누는 통화 내용들을 하나하나 녹음하여 복례에게 전송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약 기운에 취해 멍청하게 천장만 보고 있는 줄 알았겠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박 변호사와 주고받은 법적 대응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김수님 어르신, 며느리가 준비하고 있는 서류들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르신께서 직접 의사 결정 능력이 있다는 걸 법정에서 증명하는 겁니다. 그날까지는 절대로 들키시면 안 됩니다. 저는 박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는 철저하게 침에 놓인 연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제 얼굴에 물을 뿌리며 조롱할 때도, 제 소중한 옛날 사진들을 쓰레기통에 버릴 때도 저는 그저 멍청한 웃음만 지었습니다. 속으로는 피눈물이 흘렀지만 이 연극에 막이 내리는 날 며느리가 흘릴 눈물은 이보다 100배, 1000배 더 짜고 고통스러울 것임을 알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제 방에서 박 변호사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들킬 뻔한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 제 침대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이상하네. 분명히 어디서 기계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은주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가 제 베개 밑을 향할 때 저는 본능적으로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하는 흉내를 냈습니다. 당황한 은주가 구급차를 부를까 말까 고민하며 제 상태를 살피는 사이 저는 겨우 핸드폰을 침대 틀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을 수 있었습니다. 휴, 깜짝이야. 죽으려면 곱게 죽지. 왜 사람 놀라게 하고 그래. 은주는 제 가슴을 거칠게 밀치며 방을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뒤 저는 어둠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은주야. 내가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할수록 내 반격은 더 서늘하고 확실해질 것이다. 100억이라는 돈이 사람을 어떻게 괴물로 만드는지, 그리고 그 괴물을 잡기 위해
이 노인네가 어떤 덫을 놓았는지 너는 꿈에도 모를 거다. 복례는 시장 단골 손님들을 동원해 며느리 은주의 뒷조사까지 시작했습니다. 은주가 매일 오후 카페에서 만나는 남자의 정체에 그들이 제 상가를 담보로 해외 도박 사이트에 자금을 송금하려 한다는 정황까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제 자산 100억이 범죄의 소굴로 빠져나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순임아, 준비 다 됐다. 이제 내 생일날만 기다리면 돼. 그날 박 변호사랑 경찰들이랑 같이 들이닥칠 테니까 너는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견뎌. 복례의 마지막 문자를 확인하고 저는 핸드폰 전원을 껐습니다. 이제 복수의 무대는 완벽하게 차려졌습니다. 3년 동안의 비참한 침묵, 며느리의 모진 학대, 그리고 자식의 방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청산할 최후의 만찬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은주가 제 방 문을 닫고 나갈 때면 집안에는 차가운 적막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적막은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부인 100억 자산을 갈기갈기 찢어 나누려는 추악한 모의로 가득 찬 폭풍 전야의 침묵이었습니다. 은주는 제가 약 기운에 취해 뇌가 완전히 녹아내린 줄로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침대 바로 옆에서도 서슴지 않고 배후의 인물과 비밀스러운 통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응, 오빠.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 서류는 박 변호사라는 사람 통해서 다 위조해뒀고 노인네 지장만 찍으면 끝나. 아들놈, 철수 씨는 걱정 마. 걔는 자기가 효자인 줄 알아서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한다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요양원 비용 마련하려면 상가 하나는 팔아야 한다고 했더니 고개 끄덕이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 어휴, 멍청한 인간. 은주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오빠라는 존재. 은주는 분명 제게 외동딸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빠라는 남자는 은주의 친오빠도 친척도 아니었습니다. 떡집 복례를 통해 알아낸 그놈의 정체는 은주가 결혼 전부터 깊게 사귀어온 내연남이자 노인들의 자산을 노리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은주는 처음부터 제 아들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100억을 모은 노인네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제 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며느리 자리를 꿰찬 것이었죠. 제 아들은 그저 그들의 사기극에 이용당하는 가련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주는 제 방에서 대담하게 그 남자를 불러들였습니다. 제 코앞에서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제 재산 목록을 하나하나 훑어 내려갔습니다. 이 할망구, 야채 팔아서 정말 독하게도 모았네. 건물 세 채의 대지까지. 이거 다 합치면 100억이 훌쩍 넘어. 자기는 좋겠다. 이런 금고랑 같이 살아서. 남자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은주는 제 얼굴에 술을 한 방울 툭 떨어뜨리며 대답했습니다. 말도 마. 이 할망구 비위 맞추느라 내가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이 집도 팔고 나면 우린 바로 필리핀으로 뜨는 거야. 아들놈한테는 어머니 모시고 요양원 간다고 거짓말하고 공항에서 따돌리면 돼.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단순한 재산 편취를 넘어 제 아들 철수까지 버리고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마비된 환자처럼 누워 그들의 대화를 단 한 토막도 놓치지 않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분노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지만 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동자의 초점을 더 흐릿하게 만들고 침을 흘리며 바보 같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놈들이 방심하면 할수록 제가 놓은 덫은 더 견고해질 테니까요. 그들은 제 손을 거칠게 잡아당겨 인감 도장을 찍는 연습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야, 손가락에 힘 좀 빼봐. 지장이 번지면 서류 반려된단 말이야. 은주는 제 손가락을 꺾을 듯이 쥐고 인간판에 눌러댔습니다. 고통이 밀려왔지만 저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순간 제 손가락 끝에 닿는 은주의 차가운 피부를 느끼며 맹세했습니다. 은주야, 내가 내 손에 억지로 찍은 이 붉은 인감이
결국 내 손목에 채워질 수갑의 색깔이 될 것이다. 밤이 깊어 그 남자가 돌아가고 나면 은주는 제 방에 불을 끄며 마지막 저주를 퍼붓곤 했습니다. 김수님 씨, 당신 인생 참 불쌍하다. 평생 흙 묻은 채소나 다듬으면서 돈 모으면 뭐해? 결국 이렇게 나 좋은 일만 시키고 가는데. 당신 아들도 참 불쌍해. 자기 엄마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나한테 고맙다고 절이나 하고 있으니 말이야. 은주가 나간 뒤 어둠 속에서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제 눈동자에는 더는 흐릿한 치매 노인의 기운이 없었습니다. 40년 전 시장 바닥에서 깡패들의 협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100억 자산가 김수님의 서슬퍼런 살기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주는 몰랐을 겁니다. 제가 누워있는 침대 밑에 숨겨진 녹음기가 그들의 모든 모의를 24시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떡집 복례를 통해 그들의 내연 관계와 사기 전과를 이미 경찰에 넘길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은 제 방에 들어와 제 마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은주가 그러는데 엄마 요즘 상태가 많이 좋아졌대. 조금만 더 버텨.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더 좋은 곳으로 모실게. 그 무지한 사랑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자식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며느리의 도끼에 아들은 서서히 영혼이 좀먹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연극을 완벽하게 끝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은주가 계획한 명의 이전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제 7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은주는 제 생일을 축하하는 척하며 온 가족과 지인들을 불러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증인이 보는 앞에서 제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처럼 꾸미려는 속셈이었죠. 어머님, 생일 선물로 아주 멋진 곳으로 이사시켜 드릴게요. 기대하세요. 은주의 그 가식적인 목소리가 제 방을 울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은주야. 나도 너를 위해 아주 특별한 생일 선물을 준비했단다.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아주 차갑고 단단한 방을 선물해주마. 10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만든 탐욕의 연극. 그 가면 무도회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은주와 그 남자는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믿으며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마시게 될 것은 승리의 술이 아니라 자신들이 판 무덤의 흙탕물이 될 것입니다. 제 인생을 모욕하고 제 자식을 농락한 그 죄의 대가는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확실할 것입니다. 제 75번째 생일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며느리 은주는 평소보다 훨씬 더 들뜬 모습으로 제 방을 드나들었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제 머리를 정성껏 빗겨주고 제가 장사할 때 아껴 입던 고운 한복까지 꺼내 입혔습니다. 겉으로는 지극한 효부의 모습이었지만 거울에 비친 은주의 눈동자는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제가 100억 자산의 모든 권리를 은주에게 넘기기로 한 서류의 마지막 지장을 찍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오늘 기분 좋으시죠? 이 고운 한복 입고 손님들 맞이해야죠. 오늘 어머님께서 통 크게 결정하신 거 제가 평생 잊지 않고 잘 모실게요. 은주는 제 손가락 끝에 인주를 묻히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이미 은주가 부른 지인들과 그 오빠라는 내연남,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 아들 철수가 모여 잔치 분위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사람들을 방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증인이 많을수록 나중에 법적으로 뒷말이 없을 거라 생각한 치밀한 계산이었죠. 여러분, 우리 어머님께서 오늘 제게 큰 선물을 주시기로 했어요. 몸이 불편하신 와중에도 자식들 고생한다고 상가 건물이랑 대지를 전부 제 명의로 넘겨주시겠다고 하네요. 자, 어머님. 여기 지장 찍으시면 돼요. 은주가 제 손을 잡아 서류 위로 가져가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힘을 주지 않았던 제 손가락이 바위처럼 단단하게 고정되었습니다. 은주의 당황한 눈빛이 제 얼굴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손에 힘 좀 빼세요. 왜 이러세요? 은주가 억지로 제 손가락을 누르려던 순간 저는 3년 동안 감춰왔던 제 진짜 목소리를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늙은 노인의 신음이 아니라 시장 바닥을 호령하던 100억 자산가 김수님의 서슬퍼런 포효였습니다. 은주야, 내가 찍고 싶은 게 내 지장이냐 아니면 내 무덤으로 가는 입장권이냐? 순식간에 방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귀신을 본 듯 뒷걸음질 쳤고 아들 철수는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마비된 척했던 몸을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침대 헤드 뒤에 숨겨두었던 제 비상용 핸드폰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그동안 녹음되었던 은주의 추악한 목소리들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가방부터 확인해. 인감이랑 금고 열쇠부터 찾아야 할 거 아냐. 이 할망구 100억짜리 금고라고 생각하면 돼. 조만간 명의 변경 끝나면 바로 필리핀으로 뜨는 거야. 은주와 내 연남의 모에 아들을 바보 취급하며 비웃던 소리, 제 목덜미에 얼음물을 붓던 잔인한 웃음소리가 하나하나 폭로될 때마다 은주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들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은주야 이게 다 사실이야? 라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이거 다 조작이야. 치매 걸린 노인네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지어낸 거라고.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제 40년 지기 복례와 박 변호사 그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 변호사는 은주가 위조하려 했던 서류 뭉치와 제가 3년 동안 뱉어냈던 수면제의 성분이 검출된 수건 그리고 내연남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들을 차례로 내놓았습니다. 박은주 씨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그리고 존속 학대 및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의 수갑이 은주의 화려한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주의 뺨을 단단히 후려쳤습니다. 그것은 3년 동안 제 뺨을 툭툭 치며 조롱하던 며느리에게 보내는 제 인생의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시장 바닥에서 40년을 버텼다. 사람 눈빛만 봐도 그 속내를 다 읽어내는 나를 내가 감히 100억이라는 돈에 눈이 멀어 바보로 알았더냐? 내가 빠턴 그 검은 가루가 내 이성은 마비시켰을지 몰라도 내 도끼는 더 단단하게 만들었단다. 은주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며 비굴하게 매달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내 연남 역시 공범으로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아들 철수는 제 발치에 엎드려 죄송하다며 피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철수야, 내 무지함도 죄다. 내 엄마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며느리 칭찬만 하던 내 모습이 내 가슴에는 은주의 칼날보다 더 아프게 박혔단다. 너도 이제 내 죄를 깨닫고 스스로의 길을 가거라. 생일잔치 상에 차려졌던 화려한 음식들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시원한 바람이 통하는 기분이었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이 만든 지옥 같은 연극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꿈꿨던 강남의 펜트하우스와 필리핀의 호화로운 생활은 차가운 유치장 바닥으로 바뀌었고 저는 다시 100억 자산가 김수님으로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상처뿐인 재산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쓸 것인가,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진정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숙제뿐입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집안을 가득 메웠던 탐욕의 소음들도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찾은 제 집은 평화롭다 못해 고요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은 시퍼런 멍이 든 것처럼 아려왔습니다. 자식처럼 믿었던 며느리의 배신보다 내 피를 이어받은 아들이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학대를 방관했다는 사실이 더 뼈아팠기 때문입니다. 아들 철수는 한동안 제 발치에 엎드려 방바닥이 흥건해지도록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몰랐어. 은주가 그렇게 무서운 여자인 줄 정말 몰랐어.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
아들의 울음 섞인 호소에도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40년 동안 흙먼지 묻은 채소를 팔며 제가 배운 건 딱 하나입니다. 썩은 배추는 겉잎만 떼어낸다고 속까지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 이미 썩어버린 관계를 억지로 붙잡는 것은 결국 제 인생 전체를 썩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용서는 신이 하는 것이고 나는 인간일 뿐이다. 내 눈앞에서 내가 죽어가는 걸 방치한 너를 매일 보며 사는 건 내게 또 다른 지옥이다. 그러니 너도 내 갈 길을 가거라. 내가 해준 강남 아파트, 상가 지분, 오늘부로 모두 증여 취소 소송 들어갈 거다. 빈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나처럼 너도 이제 내 힘으로 살아보렴. 많은 이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뿐인 자식인데 너무 매정한 것 아니냐.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좋은 일에 기부라도 해라.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100억이라는 거부. 그건 남의 눈치 보며 좋은 소리 듣기 위해 모은 돈이 아닙니다. 제 젊음과 맞바꾼 살점이고 피눈물입니다. 왜 제가 그 소중한 돈을 저를 배신한 자식이나 얼굴도 모르는 남을 위해 써야 합니까? 저는 이제 그 100억을 오직 한 사람, 저 자신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저를 가두었던 그 낡은 집을 정리하고 서울에서 가장 전망 좋고 서비스가 훌륭하다는 최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한 것입니다. 입주금만 수십억에 달하고 매달 관리비가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많이 나가는 곳이지만 저는 한 푼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전문 셰프가 차려주는 신선한 유기농 식단을 즐기고 오후에는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재활 운동을 하며 3년 동안 굳었던 몸을 깨웁니다. 며느리가 주는 쉰 죽을 삼키지 않으려 사투를 벌이던 그 지옥 같던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이제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또한 시장 장사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낡은 트럭 대신 최고급 세단을 한 대 샀고 저를 안전하게 모셔다 줄 수행 비서도 고용했습니다. 상가에서 들어오는 월세로 전국 각지의 맛집을 찾아다니고 평생 흙 묻은 작업복만 입던 제가 이제는 백화점 VIP룸에서 차를 마시며 고운 옷을 고릅니다. 친구들이 제 화려한 변신을 보고 수님이 너 정말 출세했다며 부러워할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자식한테 미리 다 주지 않고 내 통장 꽉 쥐고 있으니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이죠. 며느리 은주와 그 내연 남은 법의 심판을 받고 차가운 감방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탐내던 제 상가 건물들은 이제 제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황금성이 되었습니다. 아들 철수는 가끔 소식을 전해오지만 저는 그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자식에 대한 정은 이미 3년 전 그 거실 바닥에서 끊어졌습니다. 매정하다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남은 인생을 타인을 향한 원망이나 미련으로 채우기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법을 배우는 데 쓰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 제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돈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노후의 나를 지켜주는 건 자식의 효심이 아니라 내 통장의 잔고입니다. 부모가 돈을 쥐고 있어야 자식도 효도를 연기라도 하고 내가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 집 해주고 차 해줄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여러분을 위해 쓰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고 내 피 같은 재산의 주인 또한 나여야 합니다. 100억 자산가 김수님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제 삶을 누구보다 화려하고 행복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를 배신한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처절한 복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자식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고 멋진 여러분만의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묵직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